30년간 독일 단독주택만 설계해온 한 건축가가 한국 아파트를 콘크리트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이 남자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55세의 독일인 안드레아스 뮬러가 도착했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11시간을 날아온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평생 바우하우스 철학을 신봉해온 그에게 한국은 미지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 만에 만난 아들 루카스와 며느리 지민이 공항에서 그를 맞았는데 독일계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루카스는 아버지의 방문을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지민은 시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안드레아스는 창밖 풍경을 보고 당황했는데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4층 이상 건물을 보기 어려운 지역에서 자란 그에게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강남구의 한대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25층 높이의 동일한 건물들이 바둑판처럼 배열되어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이 입구에는 대리석으로 치장된 조형물과 LED 조명이 화려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야. 안드레아스가 중얼거렸는데 독일의 검소하고 실용적인 건축, 문화에 익숙한 그에게는 과도한 장식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틸다 부인은 정원의 세심한 조경과 분수 시설을 흥미롭게 관찰했지만 안드레아스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 낭비와 허영으로 가득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이 완고한 독일 건축가가 한국의 주거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그가 마주하게 될 놀라운 경험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건축가 안드레아스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들의 신혼집을 보러 한국에 왔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는데 독일에서 30년간 보아온 주거 환경과는 너무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출입구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열쇠나 비밀번호가 아닌 카드키를 이용한 출입 시스템이었는데 지민이 카드를 대자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서 LCD 화면에 출입 허가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하면 외부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라는 지민의 설명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는데 독일에서는 단순한 열쇠 하나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출입구 양쪽에 설치된 적외선 센서였습니다. 누군가 뒤따라 들어오려 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경비실에 신호가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교한 보안 시스템을 개인 주거지에서 본 적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문 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카스가 엄지손가락을 대자 화면에 인증 완료라는 글자가 뜨면서 동시에 거주층 버튼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등록된 주민만 각 층에 올라갈 수 있어요 라는 루카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도한 보안 아니냐? 고 반문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는데 각 층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경비실에서 모니터링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내부에도 비상통화 버튼이 있어서 응급 상황 시 직접 관리사무소와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마틸다는 정말 안전하겠네요 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저에게는 마치 감시사회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세 번째 충격을 받았는데 벽면마다 설치된 무인 택배함 때문이었습니다. 각 세대별로 지정된 보관함이 있고 택배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휴대폰에 알림이 온다고 했습니다. 택배 기사분들이 직접 문 앞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주민들은 24시간 언제든 물건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지민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독일의 택배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집에 없으면 우편함에 부재 통지서만 남기고 갔는데 다시 받으려면 우체국까지 직접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카드로 인증한 후 투입하면 자동으로 무게를 측정하고 처리 비용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렸는데 이런 체계적인 분리배출 시스템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내부를 둘러보며 또 다른 시설들을 발견했는데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노인정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소규모 마트와 세탁소도 단지 내부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마틸다는 정말 편리하고 체계적이네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는데 이 모든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정말 효율적인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루카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도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누르자 경쾌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라는 안내 멘트와 함께 LED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저는 머리를 흔들며 독일에서는 견고한 자물쇠 하나면 충분한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며 저는 혼란스러운 기분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시스템들이 진정으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일까요? 제가 왜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웠는지 설명하려면 독일에서의 제 경험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는 두 나라의 주거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아파트는 주로 학생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임시 거주지였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단독주택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30년 동안 단독주택만 설계해왔으며 튼튼한 벽돌과 목재로 만든 23층 주택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특히 독일 남부 바이에른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알프스 스타일의 목조 주택이 주류를 이루었고 저는 이런 건축물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독일의 겨울은 길고 춥지만 우리는 라디에이터 난방으로 충분했는데 각 방마다 설치된 라디에이터가 서서히 공간을 데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따뜻할 필요는 없었으며 두꺼운 양말과 슬리퍼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더욱이 독일의 전통적인 건축에서는 두꺼운 벽체와 이중창 시스템으로 단열을 해결했기 때문에 복잡한 바닥 난방은 불필요했습니다. 여름철 더위에 대한 접근 방식도 완전히 달랐는데 독일의 여름은 최고 기온이 25도 내외였고 습도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열고 선풍기 하나면 충분히 시원했으며 에어컨은 사무용 건물이나 상업시설에서나 볼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연간 30도를 넘는 날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많은 독일인들은 에어컨을 환경에 해로운 사치품으로 여겼습니다. 독일 건축의 철학은 단순함과 효율성이었는데 불필요한 장식이나 기능은 배제하고 오직 필수적인 것만 남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우하우스 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저는 이 철학에 따라 과도한 장식보다는 구조적 견고함과 실용성을 우선시했고 건물의 수명을 100년 이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할아버지가 지은 집을 손자가 물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화장실 문화도 완전히 달랐는데 독일의 전통적인 화장실은 매우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변기, 세면대, 그리고 기본적인 화장지 홀더만 있으면 되었으며 복잡한 전자장비나 추가 기능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로 씻는 것보다는 화장지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것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비데를 설치한 집을 찾기 어려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으며 단순하고 실용적인 것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첨단 기술은 오히려 생활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왜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가가 제 인생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의 환경 의식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는데 불필요한 전자제품 사용은 환경 파괴로 간주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뮌헨까지 저는 독일 전역에 수백 채의 단독주택을 설계했는데 모두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견고한 외벽, 효율적인 공간 배치, 그리고 최소한의 설비만으로 구성했으며 고객들은 모두 만족했고 저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독일의 건축 인허가 시스템은 매우 엄격해서 불필요한 설비나 과도한 장식은 승인받기 어려웠고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단순한 건축 문화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모든 것이 달랐는데 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시설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과시욕의 결과일까요? 이런 의문을 품은 채로 저는 아들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화려하고 복잡한 한국의 주거 문화가 독일의 단순함보다 나은 것일까요? 아들의 집 내부를 둘러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데 독일에서 보아온 그 어떤 주거 공간보다도 복잡하고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TV와 각종 전자제품들이었는데 에어컨이 2대나 설치되어 있었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제습기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로봇 청소기가 자동으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건가? 라고 루카스에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실 한쪽 벽에 설치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었는데 태블릿 하나로 집안의 모든 전자제품을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명, 온도, 습도, 심지어 커튼까지 자동으로 조절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독일에서는 스위치 하나로 불을 켜고 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말입니다. 주방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인덕션,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일반 냉장고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그리고 기본적인 조리도구면 충분했지만 여기는 마치 전자제품 전시장 같았습니다. 특히 김치냉장고라는 것을 보고는 당황했는데 김치만을 위한 별도의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루카스, 이런 식으로 살면 전기세만 얼마나 나올까? 라고 물었지만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여름에 습도가 80% 이상 올라가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요라고 루카스가 설명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에서도 가끔 30도까지 올라가지만 우리는 선풍기로 버텼다고 반박했는데 사실 독일과 한국의 기후가 얼마나 다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보며 또 다른 의문이 들었는데 지민이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필수품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창문만 열면 깨끗한 공기가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는 공기마저 기계로 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가장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중얼거렸지만 서울의 대기질이 독일과 얼마나 다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는데 변기에 붙어있는 수많은 버튼들과 전자 패널을 보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화장실이 아니라 우주선 조종석 같군이라고 혼자 중얼거렸는데 온수 세정, 온풍 건조, 자동 개폐, 탈취 기능까지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지민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 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는데 이런 복잡한 건 필요 없어요. 화장지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민의 얼굴에 실망의 기색이 스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런 과도한 기술이 정말 필요한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침실의 매트리스도 놀라웠는데 전기 담요와 온도 조절 기능이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수면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온도를 자동으로 맞춰준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두꺼운 이불 하나면 충분했는데 잠자는 것조차 기계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갈등은 더욱 격해졌는데 식탁에서 바라본 집 전체가 전자제품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한국 아파트는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에요라고 루카스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위한 시설과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모두 갖춰진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에너지 낭비 아닌가? 라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독일에서는 환경을 생각해서 최소한만 사용한다고 강조했지만 사실 두 나라의 환경과 생활 조건이 얼마나 다른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물들이야말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야. 마틸다가 중재하려 했는데 안드레아스, 여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해야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화가 나 있었고 존중할 수 없어. 이건 낭비고 과시일 뿐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이 조용히 시아버님, 한국의 기후와 생활 환경을 이해해 주시면 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해할 게 뭐가 있나? 집은 집일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온돌 바닥의 따뜻함이 오히려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으며 독일의 단순하고 효율적인 생활이 훨씬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루카스가 조심스럽게 아버지, 오늘 아파트 관리사무소 팀장님이 단지를 안내해주기로 했어요. 한 번만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큰둥하게 뭘 더 봐야 할까?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시설들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일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 명의 남성이 찾아왔는데 박성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45세의 베테랑 관리사무소 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오신 건축가님. 저희 단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호 씨의 첫인상은 매우 친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는데 또 다른 자랑거리나 보여주려는 건 아니겠죠? 라고 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는 웃으며 그냥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는데 그의 진솔한 태도가 제 경계심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중앙관제실이었는데 수십 개의 모니터가 단지 전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가 여기서 24시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자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규모의 보안시설을 개인주거 단지에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몇 건의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답변은 예상외였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3-사건 정도 됩니다. 대부분 응급 상황이나 외부인 침입 시도조라고 성호 씨가 설명하면서 지난주 발생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80세 할머니가 집에서 쓰러졌을 때 CCTV를 통해 발견하고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는 내용이었는데 만약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발견이 늦어졌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저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화재 감지 시스템이었는데 각 세대에 설치된 센서가 연기나 가스 누출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관제실과 소방서에 신호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도 별 문제 없었는데 라고 제 말에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한 단지에 3,000가구가 살고 있어요. 독일의 작은 마을 하나와 같은 규모조라고 답했는데 이 말을 듣고 저는 규모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경비실을 둘러보며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야간에는
경비원 3명이 교대로 순찰을 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고 2시간마다 전체 단지를 한 바퀴씩 돌면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작년 한 해 동안 절도나 강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변 지역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죠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듣고 나니 독일에서도 가끔 발생했던 침입 사건들이 떠올랐는데 특히 휴가철에 비어있는 단독주택들이 털리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무인 택배함이었는데 성호 씨가 실제 작동 과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택배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주민에게 문자가 발송되고 개인 코드로 24시간 언제든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냉장 택배함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신선식품도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1,500개의 택배가 처리됩니다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집에 없으면 다시 받기 어려운데 여기는 정말 편리하네요 라고 마틸다가 감탄하자 성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이런 시스템이 필수가 되었죠 라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현대 사회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둘러보며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는데 국가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100명의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CCTV를 통해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따로 어린이집을 찾을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말하자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한 단지 내에서 자랄 수 있어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40-50대 주민들이 운동하고 있었는데 최신식 운동기구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월 이용료를 따로 내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스장 따로 등록할 필요 없죠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책을 읽는 학생들과 노인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 약 5,000권의 도서와 함께 컴퓨터 학습실까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네, 이용률이 90% 이상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노인분들이 자주 이용하세요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노인정이었는데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까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안부 확인 전화를 돌리고 3일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성호 씨의 안내를 받으며 저는 서서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시설들이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일까요? 성호 씨는 우리를 단지 내 모델하우스로 안내했는데 실제 거주 환경을 체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안에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까지 본 것들이 예상과 달랐기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닥에 설치된 온도 조절 패널이었는데 각 방별로 세밀한 온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호 씨가 먼저 한국의 겨울 난방 시스템을 체험해 보시죠라며 온돌 시설이 완비된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체험은 온돌이었는데 성호 씨가 신발을 벗고 바닥에 서보세요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말만 신은 채로 거실 바닥에 발을 디뎠는데 그 순간 발끝부터 따뜻함이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가요? 라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온돌입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이죠라고 성호 씨가 설명을 시작했는데 1500년 전부터 한국에서 사용해온 난방 방식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바닥에 앉아보니 더욱 놀라웠는데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라디에이터는 공기만 데우는데 이건 몸 전체가 따뜻해지네요 라고 말하자 마틸다도 신기해하며 바닥에 누워보았습니다.
성우 씨가 온돌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온돌의 원리는 복사열입니다. 바닥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인체를 직접 데워주죠라는 말을 듣고 저는 건축가로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대식 온돌 시스템에는 자동 온도 조절 기능과 타이머까지 내장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라디에이터보다 약 30% 정도 효율이 높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체험은 에어컨이었는데 성호 씨가 한국의 여름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실로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이 체험실에는 습도와 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리모컨을 조작하자 실내 습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여름 날씨를 체험해 보세요라며 습도를 인위적으로 85%까지 올렸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온도도 33도까지 상승했는데 5분 후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날씨가 3개월 동안 계속됩니다라고 성우 씨가 말했을 때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독일에서 경험했던 건조한 더위와는 차원이 다른 불쾌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틸다는 이렇게 습한 더위는 처음 경험해봐요라며 당황했습니다. 이때 성우 씨가 에어컨을 켜자 즉시 시원해졌는데 우와, 이렇게 빨리 시원해지는군요. 라고 마틸다가 탄성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독일에서는 이런 습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네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어컨의 정교한 제어 시스템이었는데 실내 습도와 온도를 동시에 조절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에어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라는 성호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체험은 전자비데였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저는 변기 옆에 있는 복잡한 조작 패널을 보고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버튼과 LED 디스플레이가 마치 고급 전자제품 같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성호 씨가 답했습니다. 성호 씨가 각 버튼의 기능을 설명했는데 온도 조절, 수압 조절, 위치 조절, 건조 기능, 심지어 마사지 기능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용자별로 설정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기능들인가요? 라고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본 후 저는 완전히 놀랐는데 이건 혁명적이군요. 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온풍으로 건조까지 해주는 과정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수압과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면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맞춰지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지만 사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성호 씨가 위생적으로도 훨씬 좋고 환경적으로도 화장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자 저는 더욱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 비데 사용 가정은 화장지 사용량이 70%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에도 이런 게 있다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가족들에게 이건 정말 놀라운 발명품이야. 라고 말했는데 루카스와 지민이 웃으며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틸다도 저도 써보고 싶어요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성호 씨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통합관리 시스템이었는데 스마트폰 앱 하나로 온돌, 에어컨, 비데 등 모든 설비를 원격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에너지 사용량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어 효율적인 사용을 도와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체험을 통해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을 갖게 되었는데 한국의 주거 문화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실제 필요에 의해 발전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온돌, 에어컨, 비데 모두 한국의 기후와 문화에 맞춘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모델하우스 체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지난 30년간 제가 고집해온 건축 철학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돌 체험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발바닥부터 전해지는 따뜻함은 독일의 라디에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기술이 현대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성호 씨와 작별하며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는 건축가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마음의 변화를 정리하려 했는데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과 오늘 경험한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민이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먼저 입을 열었는데 루카스, 그리고 지민 씨.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제 고백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온도를 체험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라고 저는 진심으로 말했는데 독일의 라디에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1500년의 역사를 가진 기술이 현대적으로 발전한 것이군요 라는 말을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는데 아버님께서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라며 목소리가 떨렸기 때문입니다. 저희 문화를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했거든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루카스도 감격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틸다가 제 손을 잡으며 당신이 마음을 열어줘서 고마워요. 저도 처음엔 걱정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생각을 털어놓았는데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습한 여름 날씨를 체험해보니 정말 필수품이더군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성호 씨가 보여준 통계 자료도 설득력이 있었는데 한국의 여름철 열사병 환자 수가 에어컨 보급 후 90% 감소했다고 하더군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축가로서 이런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에어컨 기술은 단순한 냉방이 아니라 습도, 조절과 공기 정화 기능까지 갖춘 종합 환경 관리 시스템이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기술적 발전을 보면 정말 놀랍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대라는 건 이라고 저는 웃으며 말했는데 정말 혁명적이에요. 독일로 돌아가서 집에도 설치해야겠어요 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는데 특히 마틸다는 정말이에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아버님, 그럼 이제 한국 아파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는데 이제 깨달았어요.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마다 기후와 문화가 다르니까 그에 맞는 주거 방식이 발전한 거죠라고 저는 건축가다운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고밀도 도시화와 사계절 기후에 최적화된 주거 형태네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루카스가 감동받은 듯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뿌듯해요. 저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민에게 고개를 숙였는데 지민 씨, 처음에 무례하게 행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판단했어요 라고 진심으로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지민은 괜찮아요. 이해해요. 처음에는 당연히 낯설 수밖에 없죠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 같은 분들이 이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도 정말 대단해요라고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3천 가구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라고 덧붙였습니다. 식사를 마치며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는데 한국의 공동주택 문화가 단순한 주거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도시 같은 개념이라는 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단독주택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는데 편견의 벽을 허물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더 이상 콘크리트 감옥이 아니라 지혜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마틸다가 잠자리에 들면서 당신이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안드레아스는 독일로 돌아갔는데 하지만 그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국 후 첫 번째 일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 전자비데를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독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라 한국에서 직접 주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설치 후 마틸다와 함께 사용해본 결과 둘 다 만족스러워했고 이웃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그의 건축 작업에서 나타났는데 새로 설계하는 주택에 바닥 난방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라디에이터 대신 한국식 온돌 원리를 응용한 바닥 난방을 제안했고 고객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2024년 3월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건축학회 정기 세미나에서 안드레아스는 특별 강연자로 초청받았는데 주제는 동아시아 주거 문화의 혁신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연장에는 독일 전역에서 온 건축가들 150여 명이 참석했는데 안드레아스가 연단에서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돌 시스템의 1500년 역사와 현대적 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라디에이터보다 30% 높은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청중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은 한국의 여름 기후와 에어컨 시스템이었는데 습도 85%와 35도의 환경에서는 에어컨이 필수품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건축가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 독일의 여름도 점점 더워지고 있어 에어컨 설치 문의가 늘고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강연에서 가장 큰 웃음을 자아낸 부분은 전자비데 체험담이었는데 안드레아스가 처음 복잡한 조작 패널을 본 순간의 당황스러움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위생성과 환경 친화성을 동시에 갖춘 놀라운 발명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건축가가 독일 건축도 변화가 필요한지 물었는데 안드레아스는 각 나라의 기후와 문화에 맞는 건축이 최고의 건축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기 때문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건축가들이 안드레아스에게 다가와 한국의 건축 기술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는데 특히 온돌 시스템과 비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강연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 10만 회 이상 조회됐는데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건축가들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건축학교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후 안드레아스의 건축사무소에는 바닥 난방 설치 문의가 급증했는데 그가 설계한 온돌식 바닥 난방을 체험한 고객들의 입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독일 건축 전문지에서도 그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특집으로 다뤘고 한국의 주거 기술을 독일에 적용한 선구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집에서 마틸다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안드레아스는 따뜻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바닥 난방과 편리한 비데가 그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 집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을 뿐이었지만 그곳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지금은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 독일의 건축 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짧은 가족 방문에서 시작된 그 여정은 어느새 한 나라의 지혜를 다른 나라로 전하는 다리 역할이 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 한국은 그에게 지혜와 혁신의 나라로 남았고 안드레아스는 그 경험을 통해 삶의 가치와 건축의 방향까지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한국의 지혜와 혁신은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자부심을 전하는 넘버원 코리아였습니다.